장례식장. 검은 옷을 입은 조카가 변호사 앞에 앉아 있다. 유산은 전부 누구에게 남기셨다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친다. 이모님께서는 조카분이 아닌 다른 분을 지정하셨습니다. 조카의 얼굴이 굳는다. 다른 분이요? 누구죠?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입니다. 정적? 뭐라고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이모.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가족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였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이모는 평생 혼자 살았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그녀를 알았지만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다. 명절이면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떠났지만 이모의 집에는 늘 작은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다. 혼자 사시나 봐요. 이웃이 가끔 그렇게 말했다. 이모는 고개만 끄덕였다. 설명하지 않았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한 것이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누가 당선됐다는 소식, 어디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 이모는 들으면서 아침을 먹었다. 밥 한 공기, 김치 몇 점, 된장국 한 그릇. 늘 같은 메뉴였다. 점심 무렵이면 시장에 갔다. 장을 보는 건 아니었다. 그냥 걷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가면 혼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가끔 아는 상인이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나오셨어요? 네.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이모는 천천히 시장을 돌았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고 생선 가게 옆을 지나고 옷가게 앞을 지났다. 사는 것은 많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샀다. 저녁이면 뉴스를 봤다. TV 속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하지만 이모의 하루는 늘 같았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책을 읽었다. 가끔 전화가 울렸다. 보험 권유 전화였다. 관심 없습니다. 끊었다. 밤이면 창문 밖을 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꺼졌다. 누군가는 돌아오고 누군가는 잠들었다. 이모도 불을 껐다. 그렇게 하루가 갔다. 병원에 가는 날도 혼자였다. 대기실에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다. 옆자리에는 딸과 함께 온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모는 그 대화를 들었다. 부럽지는 않았다. 그냥 다른 삶이었다. 진료실에 들어갔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약 드시고 계세요? 네. 가족분 중에 같이 오실 분은 없으세요? 혼자 삽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처방전을 내밀었다. 약국에서 받아가세요. 이모는 약국에서 약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약을 먹었다. 하루가 또 갔다. 명절이 다가오면 동네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떠났다. 이모는 남았다. 갈 곳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부르는 곳이 없었다. 가족은 있었다. 멀리 사는 조카가 있었다.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왔다. 이모,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명절인데 못 찾아뵙고 죄송해요. 애들이 바빠서요. 괜찮아. 건강해라. 네, 이모도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이모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아파트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다. 모두 떠났다. 이모만 남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었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됐다. 누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됐다. 저녁을 먹었다. 밥 한 공기, 김치 몇 점, 계란말이 하나.
설거지를 했다. TV를 켰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다. 이모는 그걸 보다가 껐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오래된 집이었다. 이모가 30년을 산 집이었다. 혼자 산다는 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매일이 비슷했다. 아침이 오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왔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오면 창문을 열었다. 여름이 오면 선풍기를 틀었다. 가을이 오면 이불을 꺼냈다. 겨울이 오면 난방을 켰다. 이모는 그렇게 살았다. 아무도 몰랐다. 이모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이모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혼자 산다는 건 자유롭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모의 삶은 조용했다. 파도가 일지 않는 호수 같았다. 잔잔하고 고요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조카는 이모를 생각할 때면 늘 미안했다. 이번 명절엔 꼭 찾아뵈야지. 그렇게 다짐했지만 막상 명절이 오면 바쁜 일정에 치여가지 못했다. 아이들 학원 스케줄, 처가 방문, 친구 모임. 이모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전화는 했다. 1년에 두세 번. 생일, 명절, 가끔 생각날 때. 이모, 저 진호예요.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너도 건강해라. 짧은 통화였다. 조카는 전화를 끊고 나면 뭔가 허전했다. 더 물어볼 걸, 더 이야기할 걸. 하지만 다음 전화도 비슷했다. 조카는 이모를 자주 떠올렸다. 어릴 적 이모가 손을 잡고 공원에 데려갔던 기억. 아이스크림을 사줬던 기억. 학교 숙제를 도와줬던 기억. 이모는 늘 조용했다.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할 땐 곁에 있었다. 조카가 아플 때 이모가 죽을 끓여줬다. 부모님이 싸울 때 이모 집에서 하룻밤 잤다. 그때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따뜻한 이불을 펴주고 방을 내줬다. 아침이면 밥을 차려줬다. 괜찮아. 다 지나가. 이모가 말했다.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는 이모와 점점 멀어졌다.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바쁜 삶이었다. 이모는 그 삶 밖에 있었다. 가끔 이모 생각이 났다. 전화를 걸었다. 이모,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바쁜 게 좋은 거지. 이모는 늘 그렇게 말했다. 괜찮다고. 바쁘게 살라고. 조카는 그 말을 믿었다. 이모는 혼자 사는 게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가족이 필요 없는 사람,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 이모는 원래 그런 분이야. 조카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모가 혼자인 건 선택이라고, 외롭지 않다고. 어느 날 조카의 아내가 물었다. 이모님 혼자 사시는데 명절 때 모시고 오는 게 어때요? 조카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이모는 혼자 계시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족인데. 알아. 근데 이모가 불편해 하실 것 같아. 우리 집도 좁고 애들도 시끄럽고.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다. 조카도 더 생각하지 않았다. 명절이 지나고 조카는 이모에게 전화했다. 이모,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응, 잘 보냈어. 혼자 계셨죠? 응. 외롭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혼자가 편해. 조카는 안도했다. 역시 이모는 혼자가 편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조카는 생각했다. 정말 이모는 괜찮을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회의 준비, 아이 학원 등록, 차 검사. 이모는 다시 잊혔다. 조카는 자신이 이모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이모에게 다른 친구나 친척은 없었다.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다. 언젠가 이모가 아프시면 내가 돌봐드려야겠지. 조카는 그렇게 생각했다. 막연하게, 먼 미래의 일처럼. 지금은 이모가 건강하시니까 괜찮아. 그렇게 위로하며 조카는 자신의 삶을 살았다. 이모의 생일이 다가왔다. 조카는 선물을 보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과일 바구니였다. 이모, 선물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고마워. 건강하세요. 제가 곧 찾아뵐게요. 그래,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꼭 갈게요. 하지만 조카는 가지 않았다. 또 바빴다. 이모는 혼자 생일을 보냈다. 과일 바구니를 열었다. 사과, 배, 귤이 들어 있었다. 하나씩 꺼내 먹었다. 달았다. TV를 켰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었다. 이모도 따라 웃었다. 그렇게 생일이 지났다. 조카는 이모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 사랑은 가끔 전화하고 명절 때 안부를 묻고 생일 선물을 보내는 정도였다. 조카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모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다. 이모는 나만 있으면 돼. 내가 이모의 유일한 가족이니까. 조카는 그렇게 확신했다. 하지만 그건 조카만의 생각이었다. 이모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조카는 몰랐다. 이모는 말하지 않았다.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곁에 있어 달라고. 그냥 전화를 받고 안부를 묻고 괜찮다고 말했다. 조카는 그 말을 믿었다. 이모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조카는 바쁜 삶을 살았고 이모는 조용한 삶을 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하지만 조카는 몰랐다. 이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조카는 그저 이모가 혼자 살고 건강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게 전부였다. 이모는 어릴 적부터 말이 없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물었다. 꿈이 뭐니? 다른 아이들은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 경찰관. 이모는 가만히 있었다. 너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아이에게 물었다. 이모는 꿈이 없었던 게 아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꿈을 말하면 누군가 그걸 평가할 것 같았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모는 말하지 않았다. 중학교 때 친구가 물었다. 너 누구 좋아해? 다른 애들은 킥킥거리며 대답했다. 이모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안 좋아해. 진짜? 하나도 없어? 응. 친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모는 신경 쓰지 않았다.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다. 같은 반 남학생. 하지만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어차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였다. 그래서 이모는 말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 진로 상담이 있었다. 대학 어디 갈 거야? 모르겠어요. 성적은 괜찮은데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봐. 네. 이모는 생각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게 있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선생님은 현실적인 조언을 할 것이었다. 안정적인 직업, 돈을 벌 수 있는 일. 이모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모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사무직이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컴퓨터를 켰다.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물었다. 주말에 뭐해? 집에 있어요. 혼자? 응. 친구 안 만나? 별로 안 만나요. 동료들은 이상하게 봤다. 이모는 신경 쓰지 않았다. 혼자 있는 게 편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무언가를 설명해야 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이모는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 있었다. 30대가 되자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 결혼 안 해? 생각 없어요. 왜? 좋은 사람 없어? 그냥요. 더 묻지 않았다. 이모도 더 말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결혼하면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야 했다.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타협해야 했다. 이모는 그게 피곤했다. 그래서 혼자 살았다. 40대가 되자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이모는 그대로였다. 혼자 살고 조용히 일하고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50대가 되자 이모는 퇴직했다. 작은 퇴직금을 받았다. 아파트 전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았다. 이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도움이 필요할 때도 말하지 않았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혼자 갔다.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돈이 부족할 때도 말하지 않았다. 조금씩 아껴 쓰면 됐다. 누구에게 손 벌릴 필요가 없었다. 외로울 때도 말하지 않았다. 외롭다고 말하면 누군가 동정할 것 같았다. 이모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모는 계속 말하지 않았다. 60대가 되자 이모는 더 조용해졌다. 말할 사람도 없었다. 가족은 멀리 있었고 친구는 없었고 이웃은 스쳐 지나갔다. 이모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게 익숙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느 날 이모는 거울을 봤다. 흰 머리가 늘었다. 주름이 깊어졌다. 손등에 검버섯이 생겼다. 늙었다. 이모는 생각했다.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데 나는 누구에게도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아무도 몰랐다. 이모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후회는 아니었다. 이모는 그렇게 사는 게 편했다. 말하지 않으면 상처받지도 않았다. 오해받지도 않았다. 실망시키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 이모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이모는 그 풍경을 오래 봤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름답다고, 좋다고, 감동했다고. 그냥 혼자 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모는 늘 그렇게 살았다. 말하지 않는 습관. 그건 평생 바뀌지 않았다. 도움을 줄 때도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돈을 보낼 때 영수증을 버렸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면 그게 자랑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이모는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필요한 일을 했다. 말없이. 그게 이모의 방식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모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돕는지. 이모는 그게 좋았다. 모르는 게 편했다. 알면 기대하고, 감사하고, 부담스러워질 테니까. 이모는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평생 그렇게 살았다. 말없이 조용히 혼자. 그게 이모의 삶이었다. 3년 전 가을이었다. 이모는 시장에 갔다. 채소를 사러 갔다. 배추, 무, 파, 김장 준비였다. 혼자 먹을 김치였지만 그래도 김장은 해야 했다. 시장 한쪽에 작은 공장이 있었다.
철제 간판이 달려 있었다. 대성산업.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다. 이모는 그 앞을 자주 지나다녔다. 그날 공장 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30대쯤 돼 보였다. 피부가 검었다. 외국인이었다. 남자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한국말이 서툴렀다. 네. 아이. 학교. 돈. 네. 이모는 지나가려다 멈췄다. 남자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언가 걱정하는 얼굴이었다. 남자가 전화를 끊었다.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이모는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아,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이, 학교, 돈 필요해요. 하지만 나, 돈 없어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이모는 이해했다. 아이 학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아이가 어디 있어요? 본국. 고향? 엄마랑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10살.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남자도 더 말하지 않았다. 이모는 집으로 돌아왔다. 채소를 냉장고에 넣었다. 차를 끓여 마셨다. 그날 밤 이모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걱정하는 표정. 아이를 위해 이국 땅에서 일하는 아버지. 이모는 생각했다. 나는 혼자 산다. 쓸 돈이 많지 않다. 하지만 남는 돈은 있다. 다음 날 이모는 다시 공장에 갔다. 남자가 일하고 있었다. 기계를 다루고 있었다. 이모는 공장 사무실에 들어갔다. 직원이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외국인 직원분 계시죠? 네, 여러 명 있는데요. 어제 전화하시던 분, 30대쯤 되는 분. 아, 민수 씨요? 베트남 분. 네, 그분. 무슨 일이세요? 이모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분 아이 학비.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요.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왜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요. 직원은 이상하다는 듯 이모를 봤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민수 씨한테 물어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남자가 왔다. 어제 그 남자였다. 놀란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모는 말했다. 어제 아이 학비 걱정하시던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자는 더 놀랐다. 왜요?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괜찮아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요. 안 돼요. 못 받아요. 왜요? 빚이 돼요. 나중에 갚아야 돼요. 이모는 고개를 저었다. 빚 아니에요. 갚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이 학비 쓰세요. 남자는 눈물을 글썽였다. 왜 그러세요? 아이가 공부해야죠. 학교 다녀야죠.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이모는 작은 종이에 계좌번호를 적었다. 여기로 학비 보내드릴게요. 아이 이름 알려주세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그날부터 이모는 매달 돈을 보냈다. 많지 않았다. 20만 원. 아이 학비로 쓰라고. 남자는 감사 인사를 했다. 이모는 괜찮다고 말했다. 아이 잘 크고 있어요? 네, 학교 잘 다녀요. 성적도 좋아요. 다행이네요.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남자는 계속 고마워했다. 몇 달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어느 날 남자가 다쳤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 기계에 손이 끼었다.
병원에 실려갔다. 이모는 그 소식을 들었다. 시장에서 우연히 들었다. 공장에서 사람 다쳤대요. 외국인 노동자가. 이모는 병원에 갔다. 남자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손에 깁스가 되어 있었다. 괜찮으세요? 남자는 이모를 보고 놀랐다. 어떻게 오셨어요? 소식 들었어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곧 나아요.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이모는 알았다.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번다. 아이 학비는 어떻게 하나? 이모는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보낼게요. 안 돼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괜찮아요. 일 못하는 동안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자는 또 눈물을 글썽였다. 왜 이렇게까지? 이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그날부터 이모는 돈을 더 보냈다. 30만 원. 남자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달 후, 남자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손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남자는 이모를 찾아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 구해줬어요. 이모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언젠가 꼭 갚을게요. 갚지 않아도 돼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다. 낯선 인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인연. 하지만 이모에게 그 인연은 특별했다. 말하지 않았지만 이모는 남자와 아이를 생각하며 살았다. 아이가 잘 크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건강할까? 이모는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돕고, 그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아무도 몰랐다. 조카도, 이웃도, 아무도. 이모만 알았다. 자신이 누구를 돕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이모에게는 충분했다. 이모의 통장에는 규칙이 있었다. 매달 25일 30만 원이 빠져나갔다. 수치인은 항상 같았다. 외국 이름, 베트남 이름. 이모는 그 이름을 통장에 적을 때마다 조심스러웠다. 철자를 틀리지 않으려고 여러 번 확인했다. 은행 직원이 물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보내시네요.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그럼 아는 사람이에요. 더 묻지 않았다. 이모도 더 말하지 않았다. 처음 돈을 보낼 때 이모는 고민했다. 20만 원을 보낼까? 30만 원을 보낼까? 50만 원은 너무 많고 10만 원은 너무 적었다. 이모는 자신의 생활비를 계산했다. 월세는 없었다. 전세였다. 식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다 합쳐도 50만 원이 안 됐다. 국민연금이 나왔다. 매달 80만 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30만 원을 보내면 50만 원이 남았다. 그 돈으로 이모는 한 달을 살았다. 아껴 쓰면 됐다. 시장에서 싼 것을 샀다. 저녁 시간에 가면 할인했다. 이모는 그 시간을 노렸다. 옷은 사지 않았다. 있는 옷을 입었다. 오래된 옷이었지만 깨끗했다. 이모는 빨래를 자주 했다. 외식은 하지 않았다. 집에서 먹었다. 밥을 해 먹고 반찬을 만들어 먹었다. 김치, 된장찌개, 나물. 간단한 음식이었다. 병원비는 조금 들었다. 혈압약, 관절약.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부담은 크지 않았다. 이모는 계산했다. 30만 원을 보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보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까? 남자가 다른 데 쓰면 어쩌지? 하지만 몇 달 지나고 이모는 확신했다. 남자는 진실했다. 아이를 위해 쓰고 있었다. 가끔 남자가 사진을 보냈다. 아이의 사진이었다.
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 책을 들고 웃는 아이, 상장을 든 아이. 이모는 그 사진을 봤다. 오래 봤다.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사진은 냉장고에 붙였다. 자석으로. 이모는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사진을 봤다.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공부도 잘하는구나. 건강해 보이는구나. 이모는 그렇게 생각하며 밥을 먹었다. 어느 날 남자가 찾아왔다. 너무 감사해서 선물 가져왔어요.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모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이모는 받지 않았다. 선물은 필요 없어요. 아이한테 쓰세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결국 남자는 과일 상자를 들고 돌아갔다. 이모는 그 뒷모습을 봤다. 안타까웠지만 받을 수 없었다. 이모는 대가를 원하지 않았다. 감사 인사도 선물도 아무것도. 그냥 아이가 잘 크면 됐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2년이 지났다. 이모는 계속 돈을 보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25일이면 은행에 갔다. 송금했다. 은행 직원은 이제 이모를 알아봤다. 이번 달도 같은 금액이시죠? 네. 수취인도 같고요. 네. 직원은 더 묻지 않았다. 이모도 더 말하지 않았다. 송금 영수증을 받았다. 집에 와서 서랍에 넣었다. 영수증이 쌓였다. 어느 날 이모는 그 영수증들을 봤다. 24장이 있었다. 2년치였다. 30만 원, 24개월 72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이모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돈으로 아이가 공부했다. 학교에 갔다. 미래를 꿈꿨다. 그걸로 충분했다. 이모는 영수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잠갔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었다. 조카도 몰랐다. 이웃도 몰랐다. 은행 직원만 알았다. 하지만 직원도 자세한 사정은 몰랐다. 이모는 그게 좋았다. 아무도 모르는 게 편했다. 알면 사람들은 물을 것이었다. 왜 남을 도와요? 가족도 아닌데? 그 돈으로 본인이 쓰지 그래요? 나중에 늙으면 돈 필요한데 왜 지금 써요? 이모는 그런 질문을 듣고 싶지 않았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하고 싶어서 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모의 선택은 조용했다. 말없이 규칙적으로 계속됐다. 매달 25일 은행에 갔다. 송금했다. 돌아왔다. 그게 이모의 일상이 됐다. 아무도 몰랐다. 이모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돕는지. 이모만 알았다. 그리고 그게 충분했다. 어느 날 남자가 전화했다. 아이가 중학교 들어갔어요. 성적이 좋아서 좋은 학교 갔어요. 잘 됐네요. 다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가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없었으면 학교 못 다녔어요. 이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라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도와줄 수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이모는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았다. 아이도 자라고 있겠지. 새싹처럼. 이모는 그렇게 생각하며 차를 마셨다. 조용한 선택, 말없는 도움. 그게 이모의 방식이었다. 평생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게 이모에게는 가장 편한 방법이었다. 3년이 지났다. 이모는 70대가 됐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팠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다. 손가락이 뻣뻣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었다. 정형외과,
내과, 안과.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말했다. 나이가 드시니 어쩔 수 없어요. 약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네. 이모는 약을 받았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약봉지가 늘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시장에 가는 것도 힘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갔다. 필요한 것만 샀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예전에는 20분 걸리던 길이 이제는 30분 걸렸다. 중간에 쉬어야 했다.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다. 주변을 봤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젊은 사람들이었다. 급했다. 이모는 천천히 걸었다. 급할 것이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했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를 봤다. 눈이 감겼다. 잠이 들었다. 깨어나면 저녁이었다. 어둑해졌다. 밥을 먹었다. 간단하게. 밥, 김치, 계란. 설거지를 했다. 손이 떨렸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조심스럽게 닦았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봤다. 생각이 많았다.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모는 자신의 통장을 봤다. 얼마 남지 않았다. 매달 보내는 돈 때문이었다. 괜찮았다. 이모는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먹을 것, 약과 전기세. 그 정도면 됐다. 하지만 계산을 해봤다. 이 속도로 쓰면 5년 정도 남았다. 5년. 충분한가? 부족한가? 이모는 모르겠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5년이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그때까지만 도우면 됐다. 그 후는 이모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됐다. 어느 날 이모는 넘어졌다. 집 앞 계단에서였다. 발이 헛디뎠다. 바닥에 쓰러졌다. 무릎이 까졌다. 피가 났다. 손바닥도 다쳤다. 이모는 천천히 일어났다. 아팠다. 하지만 괜찮았다. 뼈는 멀쩡했다. 집에 들어왔다. 상처를 씻었다. 밴드를 붙였다. 거울을 봤다. 얼굴에 흙이 묻었다. 닦았다. 이모는 생각했다. 조심해야겠다. 다음에는 더 다칠 수 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조심해야 했다. 다치면 아무도 모른다. 쓰러지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모는 그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냥 현실이었다. 조카에게 전화가 왔다. 이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건강하시죠? 응. 이번 추석에는 찾아뵐게요.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꼭 갈게요. 하지만 조카는 오지 않았다. 추석 전날 문자가 왔다. 이모, 죄송해요.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괜찮아. 애 잘 돌봐라. 이모는 혼자 추석을 보냈다. 익숙했다. 늘 그랬으니까. 송편을 사 먹었다. 시장에서 샀다. 직접 만들 기력이 없었다. TV를 켰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다. 가족들이 모여 웃었다. 이모는 그걸 보다가 껐다. 창밖을 봤다. 보름달이 떠 있었다. 밝았다. 이모는 올해 달을 봤다. 예뻤다. 혼자 보는 달도 예뻤다. 겨울이 왔다. 이모는 감기에 걸렸다. 기침이 나왔다. 열이 났다.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독감이에요. 약 드시고 쉬세요. 네. 혼자 사세요? 네. 조심하세요. 독감은 노인한테 위험해요. 네. 이모는 집에 돌아와 누웠다. 약을 먹었다. 잠을 잤다.
깨어나면 밤이었다. 온몸이 아팠다. 물을 마셨다. 다시 잠들었다. 3일을 그렇게 보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이모는 혼자 아팠다. 혼자 나았다. 회복하고 나서 이모는 생각했다. 언젠가 혼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렵지는 않았다. 그냥 그럴 것 같았다.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가는 것이었다. 이모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아이였다. 내가 죽으면 아이 학비는 어떻게 되지? 이모는 통장을 봤다. 남은 돈을 계산했다. 변호사를 찾았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재산을 한 아이에게 주고 싶어요. 가족분인가요? 아니요. 그럼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예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가족이 아니라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텐데요. 괜찮아요. 확실하세요? 네.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했다. 이모는 서명했다. 유언장이 완성됐다. 이모는 집에 돌아왔다. 유언장을 서랍에 넣었다. 잠갔다. 마음이 놓였다. 이제 언제 가도 괜찮았다. 아이는 계속 공부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이모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쌓였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이모의 시간도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모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냥 하루하루 살았다. 약을 먹고 밥을 먹고 잠을 잤다. 그리고 매달 25일 은행에 가서 돈을 보냈다. 그게 이모의 일상이었다. 늙어가는 것, 아픈 것, 외로운 것, 그 모든 게 이모의 삶이었다. 하지만 이모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냥 살았다. 조용히, 자기 방식대로. 봄이 왔다. 이모는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 벚꽃이 피었다. 아파트 단지에 심어진 나무였다. 이모는 벚꽃을 봤다. 예뻤다. 매년 봄이 오면 벚꽃이 폈다. 이모는 그걸 봤다. 30년 동안 봤다. 올해도 피었구나. 이모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침을 먹었다. 밥, 김치, 된장국. 늘 먹던 메뉴였다. 설거지를 했다. 손이 떨렸다. 조심스럽게 닦았다. 점심 무렵 이모는 산책을 나갔다. 요즘 자주 나갔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다. 천천히 걸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모는 그 소리를 들었다. 좋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었다.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다. 꺼냈다. 외국에서 온 편지였다. 베트남에서 온 편지였다. 이모는 편지를 열었다. 서툰 한국어로 쓰여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요. 공부 열심히 해요. 성적 좋아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사진이 들어 있었다. 아이의 사진이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모는 사진을 오래 봤다. 웃었다. 잘 크고 있구나. 이모는 사진을 냉장고에 붙였다. 다른 사진들 옆에 차를 끓였다. 소파에 앉아 마셨다. 따뜻했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다. 이모는 뉴스를 보다가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잠시 눈을 붙이려고 했다. 그렇게 눈을 감았다. 고요했다. TV 소리만 들렸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모는 편안했다. 소파가 푹신했다. 따뜻했다.
좋았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고 있었다.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왔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다. 이모는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천천히 멈췄다. 고요했다. TV는 계속 나왔다. 저녁 뉴스였다. 앵커가 뉴스를 읽었다. 창밖에서 까치가 울었다. 냉장고에 붙은 사진 속 아이가 웃고 있었다. 이모는 그렇게 갔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아침 이웃이 발견했다. 신문이 문 앞에 쌓여 있었다. 이틀치 신문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이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이웃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직원이 왔다. 문을 열었다. 이모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구급차가 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망 추정 시각 어제 오후 3시경. 경찰이 기록했다. 이모의 집을 조사했다. 유서는 없었다. 사고의 흔적도 없었다. 자연사였다. 신원을 확인했다. 가족에게 연락했다. 조카가 왔다. 조카는 이모를 봤다. 눈물이 났다. 이모. 조카는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죄송해요. 자주 못 찾아뵙고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장례를 치렀다. 작은 장례식이었다. 조카 가족만 왔다. 이웃 몇 명이 왔다. 빈소에 이모의 사진이 걸렸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조문객이 절을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카는 답례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이모처럼 조용했다. 이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평생 조용히 살았고 조용히 갔다. 아무도 몰랐다. 이모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바랐는지. 이모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살았다.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갔다.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였다. 조카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상속 절차를 위해서였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유언장이 있습니다. 네. 이모가 유언장을? 조카는 놀랐다. 이모가 유언장을 쓸 줄은 몰랐다. 네, 2년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고인께서는 본인의 전 재산을. 변호사가 멈췄다.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조카는 기다렸다. 당연히 자신에게 남길 거라고 생각했다. 이모에게 자신 말고 다른 가족은 없었으니까. 계속하세요. 조카가 말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조카를 봤다. 고인께서는 전 재산을 조카분이 아닌 다른 분에게 유증하셨습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네. 조카는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다른 분이요? 누구죠? 변호사는 서류를 조카에게 보여줬다.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외국 이름이었다. 베트남 이름이었다. 누엔. 뭐라고 읽는 거죠? 조카는 당황했다. 응우엔 투안 아닙니다. 베트남 국적의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요? 이게 무슨... 조카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모가 외국인 아이에게 왜요? 유언장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이를 수익자로 지정하셨습니다. 조카는 서류를 다시 봤다. 믿을 수 없었다. 이모는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혹시 이 아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고인께서는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을 이 아이 명의로 송금하셨습니다. 서류를 펼쳤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다.
매달 25일, 30만 원. 수치인은 항상 같았다. 조카는 서류를 쭉 봤다. 36개월. 한 번도 빠짐없이 총 1,080만 원을. 조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고인의 남은 재산은 약 2,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모두 이 아이에게 유증하셨습니다. 다요? 네. 전액입니다. 조카는 의자에 기댔다. 머리가 복잡했다. 이모가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모르는 외국인 아이에게? 혹시 사기는 아닐까요? 이모가 속은 건 아닐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언장은 합법적으로 작성됐습니다. 고인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조카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아이가 누구죠? 왜 이모가 이 아이를?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고인께서 남긴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카는 통장 사본을 다시 봤다. 3년.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이모는 왜 이 아이에게 돈을 보냈을까?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이 아이를 찾을 수 있나요? 연락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락해 주시겠어요? 네, 연락하겠습니다. 조카는 사무실을 나왔다. 차에 앉아 핸들을 잡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이모. 평생 혼자 산 이모. 말이 없던 이모. 조용했던 이모. 그 이모가 몰래 누군가를 돕고 있었다.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왜? 조카는 알 수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아이 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신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카는 전화를 끊었다. 내일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난다. 그러면 알 수 있을까? 이모가 왜 그랬는지. 조카는 차를 몰았다.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모의 집을 정리하면서 조카는 이모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모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혼자 사는 이모, 말이 없는 이모, 가족이 자신뿐인 이모, 그렇게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모에게는 다른 삶이 있었다. 조카가 모르는 삶이. 조카는 그 사실이 충격이었다. 집에 도착했다. 아내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조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얘기할게. 조카는 방에 들어가 앉았다. 창밖을 봤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모, 당신은 누구였나요? 조카는 그렇게 혼자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조카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피부가 검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변호사가 소개했다. 이분이 의무인 민수 씨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십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조카도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조카는 남자를 봤다. 그리고 물었다. 제 이모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기 시작했다. 3년 전 제가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때 할머니 만났어요. 서툰 한국말이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제 아이, 본국에 있어요. 학교 다녀요. 하지만 돈 없어요. 학비 못 내요. 남자는 말을 이었다. 그때 할머니가 도와줬어요. 학비 보내줬어요. 매달 3년 동안요? 네.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조카는 듣고 있었다. 제가 감사하다고
선물 가져가도 안 받았어요. 그냥 아이 잘 크라고만 했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작년에 제가 다쳤어요. 공장에서 사고 났어요. 남자는 손을 들어 보였다. 손가락에 흉터가 있었다. 일 못했어요. 돈 못 벌었어요. 그때도 할머니가 계속 도와줬어요. 이모가요? 네. 돈 더 보내줬어요. 저 나을 때까지. 조카는 놀랐다. 이모가 그렇게까지 한 줄은 몰랐다. 왜? 왜 이모가 그렇게까지?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몰라요. 물어봤어요. 왜 도와주냐고. 할머니는 그냥 아이가 공부해야 한다고만 했어요. 남자는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제 아이 학교 못 다녔어요. 할머니가 제 아이 인생 구해줬어요. 조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모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할머니 만난 게 한 달 전이에요. 시장에서 만났어요. 그때 이모가 뭐라고 하셨어요? 건강하냐고 물어봤어요. 아이 잘 크고 있냐고. 저는 잘 크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남자는 말을 멈췄다. 감정이 북받쳤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조카는 남자를 봤다. 남자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고인께서는 남은 재산을 모두 민수 씨의 아들에게 유증하셨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라고요? 재산을 아이에게 남기셨습니다. 남자는 손을 저었다. 안 돼요. 못 받아요. 너무 많아요. 고인의 유언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조카를 봤다. 가족분이 받아야죠. 저는 남이에요. 조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맞다. 자신이 가족이다. 이모의 유일한 가족이다. 하지만 이모는 이 남자의 아이를 선택했다. 왜? 조카는 물었다. 이모가 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왜 도와주시는지, 무슨 이유인지.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요. 그냥 아이가 공부해야 한다고만 했어요. 미래가 있어야 한다고. 조카는 이해했다. 이모는 이유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도왔다. 말없이 조용히 3년 동안 그게 이모의 방식이었다. 조카는 남자에게 말했다. 받으세요. 네, 이모의 뜻이에요. 아이를 위해 쓰세요. 남자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계속 고개를 숙였다. 조카는 그 모습을 봤다. 이모, 당신은 이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셨나요? 당신에게 가족이란 뭐였나요? 피를 나눈 사람인가요? 아니면 책임진 사람인가요? 조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모는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을 모두 남겼다. 그게 이모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조카는 일어났다. 이모를 위해 아이 잘 키워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조카는 사무실을 나왔다. 밖은 맑았다. 햇빛이 따뜻했다. 조카는 하늘을 봤다. 이모,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카는 그렇게 혼자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이었다. 조카는 이모의 집으로 갔다. 유품을 정리해야 했다. 미루고 미뤘던 일이었다. 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가 났다. 아무도 없는 집의 냄새였다. 조카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그대로였다. 소파, TV, 작은 테이블. 이모가 살던 모습,
그대로였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거기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자석으로 붙여진 사진들이었다. 조카는 사진을 떼어냈다. 한 장씩 봤다. 아이의 사진이었다. 교복을 입은 아이, 책을 든 아이, 상장을 든 아이, 모두 같은 아이였다. 베트남 아이였다. 조카는 사진을 오래 봤다. 이모는 이 아이를 보며 밥을 먹었구나. 이 아이를 생각하며 살았구나. 조카는 가슴이 먹먹했다. 방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있었다. 거래 내역을 봤다. 매달 25일, 30만 원 출금, 3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다른 서랍을 열었다. 영수증들이 있었다. 송금 영수증이었다.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었다. 이모는 기록을 남겼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기록은 남겼다. 조카는 영수증을 하나씩 봤다. 이모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날짜, 금액, 수취인. 조심스러운 글씨였다.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조카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다. 이모, 당신은 평생 혼자 사셨지만 혼자가 아니었네요. 당신에게는 이 아이가 있었네요. 조카는 서랍을 더 뒤졌다. 편지가 있었다. 외국에서 온 편지들이었다. 베트남에서 온 편지였다. 아이가 보낸 편지였다. 조카는 편지를 펼쳤다. 서툰 한국어로 쓰여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요. 할머니 덕분에 학교 다녀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요. 짧은 편지였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다른 편지들도 비슷했다. 할머니, 시험 잘 봤어요. 할머니, 상 받았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모는 이 편지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버리지 않았다. 조카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른 서랍을 열었다. 유언장 사본이 있었다. 변호사에게 받은 것이었다. 조카는 유언장을 다시 읽었다. 본인은 본인의 전 재산을 의무엔 투한 아내에게 유증한다. 이 아이가 계속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짧은 유언이었다. 하지만 분명했다. 이모는 이 아이의 미래를 원했다. 마지막까지 조카는 유언장을 내려놨다. 침대에 앉았다. 이모가 누웠던 침대였다. 조카는 천장을 봤다. 이모도 이렇게 천장을 봤을까? 무엇을 생각하며 잠들었을까? 외로웠을까? 아니면 편안했을까? 조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이모는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한 선택을, 자신이 도운 아이를, 이모는 그 아이를 위해 살았다. 마지막까지 그게 이모의 삶이었다. 조카는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봄바람이었다. 벚꽃이 지고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이모도 이 풍경을 봤을까?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 조카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모, 저는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 뭔지,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책임지는 것, 끝까지 지켜주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것을, 당신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말없이, 조용히, 당신의 방식대로. 조카는 창문을 닫았다. 유품 정리를 계속했다. 옷장을 열었다. 이모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오래된 옷들이었다. 하지만 깨끗했다. 조카는 옷들을 하나씩 꺼냈다. 기증할 것들이었다. 이모는 검소하게 살았다. 필요한 것만 가졌다. 그리고 남는 것은 남을 위해 썼다. 그게 이모의 삶이었다. 조카는 정리를 마쳤다. 짐을 싸서 차에 실었다.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둘러봤다. 텅 빈 집이었다. 이모의 흔적이 사라진 집이었다.
하지만 조카는 알았다. 이모의 흔적은 여기에 없다. 저 멀리 베트남에 있다. 이모가 도운 아이에게 있다. 그 아이가 자라고 공부하고 꿈을 꾸는 것. 그게 이모의 흔적이다. 조카는 문을 잠갔다. 집을 나섰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아파트를 봤다. 이모가 30년을 산 집이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살 것이었다. 조카는 차를 몰았다. 이모, 안녕히 가세요. 당신이 남긴 것들은 계속될 거예요. 그 아이 속에서 조카는 그렇게 작별했다. 창밖으로 봄이 지나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조카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퇴근했다. 하지만 가끔 이모가 생각났다. 특히 저녁에 혼자 차를 몰고 집에 가는 길에 이모는 어땠을까? 매일 혼자 집에 돌아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을까? 조카는 그렇게 생각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속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아이 명의로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전하래요. 괜찮습니다. 조카는 전화를 끊었다. 그 아이는 이제 돈을 받았다. 이모가 남긴 돈을 그 돈으로 계속 공부할 것이다. 조카는 그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됐다. 이모의 뜻이 이어지는 것이었다. 저녁, 조카는 아내와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모 생각 많이 나죠? 아내가 물었다. 응, 가끔. 마음이 복잡하죠? 유산일로.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 왜 나한테 안 남기고 모르는 아이한테 남겼는지. 지금은요?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 조카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이모한테 그 아이가 가족이었던 거야. 나보다 더. 혈연이 아닌데요? 응, 혈연은 아니지. 하지만 이모는 그 아이를 책임졌어. 3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조카는 창밖을 봤다. 나는 이모한테 1년에 몇 번 전화했을까? 몇 번 찾아갔을까? 그래도 당신은 바빴잖아요. 맞아. 바빴지. 하지만 그게 핑계였던 것 같아. 아내는 조카를 봤다. 이모는 나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괜찮다고 했던 거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미안해. 조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모가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더 자주 찾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는 조카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조카는 민수 씨에게 연락했다. 제가 이모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둘은 만났다. 작은 카페에서였다. 민수 씨는 사진을 가져왔다. 아이의 최근 사진이었다. 이게 제 아들이에요. 투안이에요. 조카는 사진을 봤다. 15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닮았네요. 감사합니다. 민수 씨는 말을 이었다. 아들에게 할머니 이야기 많이 했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지금 없다고. 이모가 기뻐하실 거예요. 아들이 나중에 커서 한국 오고 싶대요. 할머니 산소에 인사하고 싶대요. 조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면 좋겠네요. 민수 씨는 커피를 마시다가 말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에요. 이모가 왜 도와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민수 씨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 돕는 거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도우셨나요? 글쎄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할머니는 말없이 도와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을 거예요.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이모였다. 말없이 돕고 기록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 아이가 잘 크면 이모도 좋아하실 거예요. 네, 꼭 잘 키우겠습니다. 둘은 헤어졌다. 조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가족이란 뭘까? 피를 나눈 사람일까? 아니면 마음을 나눈 사람일까? 조카는 이제 알았다. 가족은 선택이다. 누구를 책임지기로 선택하느냐? 누구를 끝까지 지키기로 선택하느냐? 이모는 그 아이를 선택했다. 혈연이 아니었지만 이모에게 그 아이는 가족이었다. 책임졌으니까. 끝까지 지켰으니까. 조카는 이제 이해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러웠다. 자신은 혈연이면서도 이모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 바빴다는 핑계로 이모를 소홀히 했다. 하지만 이모는 원망하지 않았다. 괜찮다고 했다. 그게 이모였다. 조카는 차를 세웠다. 핸드폰을 꺼냈다.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주말에 할머니 산소 갈 거야. 같이 가자. 아이들에게 이모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책임지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 이모가 보여준 것을. 조카는 시동을 다시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이모,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족의 다른 모습을. 조카는 그렇게 혼자 말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조카는 이모 산소에 왔다. 혼자였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었다. 산소는 조용했다. 다른 사람들은 없었다. 조카는 이모 앞에 앉았다. 꽃을 놓았다. 이모가 좋아하던 들국화였다. 이모,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다. 조카는 천천히 말했다. 이모가 도우셨던 아이 이야기 들었어요. 잘 크고 있대요. 고등학생이 됐대요. 조카는 잠시 멈췄다. 그 아이 아버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모 이야기 자주 한대요. 조카는 미소 지었다. 이모 덕분에 그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대요. 의사가 되고 싶대요. 바람이 또 불었다. 벚꽃잎이 떨어졌다. 이모, 저는 이제 알았어요. 조카는 눈물이 났다. 가족이 뭔지, 당신이 왜 그 아이를 선택했는지. 조카는 눈물을 닦았다. 당신은 말없이 사셨지만 가장 분명한 흔적을 남기셨어요. 조카는 이모 사진을 봤다.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아이가 잘하는 것, 공부하는 것, 꿈을 꾸는 것, 그게 이모의 흔적이에요. 조카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제 배웠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조카는 일어났다. 다음엔 아이들 데리고 올게요. 이모 이야기 해줄게요. 조카는 산소를 나왔다. 길을 걸어 내려갔다. 머릿속에 이모가 떠올랐다. 조용했던 이모, 말이 없던 이모, 혼자 살던 이모. 하지만 이모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모에게는 아이가 있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키운 아이가. 그 아이가 잘하는 것. 그게 이모가 남긴 것이었다. 조카는 차에 올랐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들이 중간고사 1등 했어요. 할머니 산소에 인사 가고 싶대요. 시간 되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조카는 답장을 보냈다. 그러시죠. 다음 주 어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조카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창밖을 봤다. 봄이었다. 모든 것이 자라고 있었다. 이모가 도운 아이도 자라고 있었다. 그 아이 속에 이모가 살아 있었다. 그게 이모가 남긴 것이었다. 사람은 사라지지만 그 사람이 한 일은 남는다.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말을 남겼다. 책임지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 말없이 돕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조카는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마음이 따뜻했다. 이모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다. 이모가 심은 것들이 자라고 있었다. 조카도 이제 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없이 돕고 끝까지 책임지고 흔적을 남기는 사람. 이모처럼. 조카는 그렇게 다짐했다. 차는 도시로 향했다. 하늘은 맑았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다. 이모가 좋아했던 봄이었다. 그 봄 속에서 이모가 도운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공부하고 꿈꾸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게 이모가 원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모의 삶은 끝났지만 이모의 선택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 아이 속에서, 그리고 그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모의 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다. 채워져 있었다. 사랑으로, 책임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미래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